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웨어러블 시스템, 기말고사, 대체과제, 스마트워치 분해 및 분석을 맡게 된 저는 정보 디스플레이학과 소속 김수형이라고 하고요. 스마트워치는 이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중에 저는 이제 갤럭시 워치랑 애플워치를 이제 두 개 정도 조사를 해왔고, 그리고 그 두 개에 이제 사용된 뭐 어떤 IC를 정확히 찾을 수는 없어서 그것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는 어떤 센서 모듈을 찾아왔고요.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 시트 리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뭐 스마트워치가 주로 어떤 디바이스냐, 그리고 이 두 개의 성능이 어떤 측면에서 서로 다른지를 좀 분석하는 첫 번째 파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와 갤럭시워치를 분해하는 과정들을 조금 상세하게 사진으로 담아와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워치 같은 경우는 이제 심박수, 산소 포화도와 같이 이제 바이오 기능을 되게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IC 모듈을 조사해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리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워치의 등장과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요새 상용화가 많이 돼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인베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어떤 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 사진이 이제 좀 네모나게 형성이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애플워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이 이제 바로 삼성의 갤럭시 워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 아날로그 시계처럼 동그란 형태의 디자인을 가진 게 좀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차이로는 이런 모양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샤오미에서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제 스마트 밴드 같은 것들도 되게 저가 형태로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일종으로 스마트워치가 인기가 있고 시장 점유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인기가 많냐라고 했을 때 요새는 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심박수, 산소 포화도, 뭐 체온, 수면 패턴, 뭐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하고 있다. 그럼 내 심박수가 뭐 위험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조금 좀 일상과 접목돼서 사용되는 측면에서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우측 하단과 같이 이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385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됐다면 7년 뒤인 2032년에는 1,050억 달러. 즉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디스플레이에서도 핵심 요소로 뭐 스마트폰과 같이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사할 두 가지 대표적인 제품은 앞서 사진처럼 애플워치와 갤럭시 워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비교 드리는 표 같은 경우는 여러 시리즈 중에 좀 최근에 나와 있는 애플워치 시리즈 10과 그리고 갤럭시 워치 8 울트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교 표는 제 디스플레이 측면이 아니고 어떤 그냥 일반적인 전자기기 특성, 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비교를 해봤고요. O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애플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워치OS, 즉 iOS 제품,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것들이 연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는 이제 웨어 OS 5, 원 UIU, 이거는 안드로이드를 좀 최적화해서 타겟으로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환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워치 시리즈 10은 10X 이상, 너무 옛날 제품은 안 되고요. 좀 10X 이상의 제품들이 호환이 될 것 같고, 갤럭시 워치 8 같은 경우는 iOS가 되긴 하지만, 좀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가 사각 형태, 갤럭시 워치가 원형 형태, 라는 큰 측면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소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티타늄으로 동일합니다. 뭐 사이즈도 40mm대로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배터리 같은 측면에서 애플워치가 1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저전력 모드를 사용한 3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갤럭시 워치가 울트라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 저전력 모드 같은 걸 써서 100시간 가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갤럭시 워치가 사용자들의 좀 마음을 훔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치 GPS 같은 경우는 둘 다 빠르고 정확도 높게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건강 기능 같은 경우는 심박, 수면,
사이클, 수면 무호흡, 뭐 ECG, 추락 알림, 혈중 산소 등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는 아직 애플워치에 비해서 조금은 기능이 모자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기능으로 뭐 심박, 수면, 맥박, 혈관, 건강 이런 것들은 모두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방수 내구성 둘 다 모두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안전 기능도 추락 감지, 충돌 감지, 뭐 수면 가이드 등 AI가 요새는 결합된 형태로 운동 코치까지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워치에 탑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격 같은 경우에도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울트라 같은 경우가 뭐 아이폰 프로처럼 조금 더 발전된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둘 다 무선 충전은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뭐 배터리, GPS 탑재 이런 것들보다는 저희가 디스플레이 과목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성능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 조금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지금 보시는 애플워치 시리즈 10 같은 경우는 LTPO 3 OLED라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워치가 LTPO가 처음 사용된 모델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LTPO 3는 뭐냐라고 하는데 LTPO는 원래 뭐 드라이빙 TR 이런 것들은 LTPS를 쓰고 이제 스토리지 캐패시티에 달린 리키지 커런트를 막아주기 위해서, 즉 AOD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위칭 TR 옥사이드를 쓴 게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LTPO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드라이빙 TR까지 옥사이드로 바꿔가지고 점점 이제 공정 뭐 가격이 싸지는 것도 있고 점점 옥사이드로 바꿔가지 않습니까? 특히 드라이빙 TR 같은 경우는 히스테리시스가 심하기 때문에 LTPS가 좀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드라이빙 TR 옥사이드로 쓴 LTPO 3 모델이 적용된 게 아닐까 싶고요. 아마 이게 성공적으로 적용이 잘 되면은 뭐 모바일 디스플레이라던가 다음 애플워치 모델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갤럭시 워치 8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LTPO 3 또는 어떤 LTPO의 종류가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양들이 없고요. 디스플레이 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40mm대, 뭐 1.3, 1.6 이런 인치대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해상도 같은 경우는 PPI는 동일합니다. 두 제품 모두 330 PPI 정도의 타겟을 가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애플워치는 496 바이 416, 갤럭시 워치는 44mm 기준으로 480 바이 480. 이런 원형이다 보니까 항상 가로 세로 해상도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에 워치 같은 경우는 좀 사각 형태이기도 하고 정보를 좀 편한 형태로 확인하기 위해서 좀 직사각형 형태로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픽셀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워치는 둘 다 RGB 스트라이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야외 시인성이 좋아야 되다 보니까 휘도 같은 경우는 2000니트에서 3000니트 정도 확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각 밝기 개선, AUD 모드 재생률 같은 경우는 삼성은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애플워치에도 뭐 와이드 앵글을 채택해서 이전 모델에 비해서 개선되었고 초침이 이제 1초마다 갱신되는 뭐 1Hz 구동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크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조사를 하진 않았고요. 뭐 글래스 소재도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어다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분해했을 때는 어떤 파트들이 있을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종류별로 가져와 봤고요. 우선 애플워치입니다. 모두 이 두 워치 영상 모두 이제 아이픽스라는 그 디스플레이 기기 또 웨어러블 시스템 이런 디바이스들을 분해해서 수리해주는 사이트에서 모두 이런 것들을 참고해 왔고요. 유튜브 영상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링크 같은 경우들은 이제 나중에 따로 첨부를 하겠고요. 그래서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워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어떤 장비들을 이용했고요. 그 이후에 이런 접착제 같은 것들이 끈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열풍기로 열을 가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 학부 때도 미밴드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크린 아래쪽에 열을 가했기 때문에 접착제가 조금 약해졌을 때 이런 뾰족한 파란색으로 뾰족한 물체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이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우측 사진과 같이 디지털 크라운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화면을 들어 올리면 이렇게 열린다. 그리고 이제 열리면 안에 이제 어떤 보드, 어떤 메인보드랑 배터리 같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탭틱 엔진 이런 거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탭틱 엔진이랑 배터리가 가장 한눈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선은 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 엔진 옆에 나사를 풀어주고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브라켓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배터리가 고정이 이제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들어 올린 지렛대 원리처럼 똑같이 배터리를 들어 올려주면 되고요. 이곳에는 뭐 전기적, 열적으로 뭐 접착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끈끈한 아주 클래식한 접착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힘으로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배터리의 성능을 봤을 때는 1.266 와트 아워, 즉 1시간에 1.266 와트를 소모하는 것 같고요. 즉 이렇게 했을 때 18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사진은요. 이 디스플레이 스크린부와 센서 어레이 쪽을 이제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결하고 있는 브라켓을 풀어줘야 될 거고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쪽에 양쪽에 나사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나사들이 이제 이 검은색 테이프를 가리고 있는 걸 떼면 이런 브라켓들이 또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송곳 같은 걸 일자로 넣어가지고 또 지렛대 원리로 마찬가지로 쭉 들어주시면 사라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디스플레이 쪽에 달려있는 이런 ZIF 커넥터라고 하나요? ZIF 커넥터를 분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또 이제 들어가지고 제거해 주면 위에 검은색 테이프가 가리고 있는데 이것도 손으로 쉽게 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가리고 모두 다 벗겨버리면 이제 구리 쪽 이런 구리 플레이트를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애플워치 디스플레이 부의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반대쪽 다시 배터리가 엔진이 있던 부분을 좀 다시 분해를 해봤고요. 지금 탭틱 엔진 같은 것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또 나사랑 브라켓을 분리합니다. 뭐 구조는 동일합니다. 어떤 것들을 이 디바이스 안에 넣고 브라켓을 설치하고 브라켓을 고정하기 위한 나사. 즉, 이런 것들을 반대로 역순으로 분해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탭틱 엔진 반대쪽에도 똑같이 나사랑 브라켓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거하면 다시 탭틱 엔진을 고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뾰족한 걸 다시 찔러서 지렛대 원리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탭틱 엔진이 그럼 결국 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탭틱 엔진은 어떤 선형 리니어한 진동 액추에이터를 써가지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스마트워치에 뭐 문자가 왔다 그러면 알림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 진동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세기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진동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햅틱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으로써 가장 웨어러블 디바이스답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팁틱 엔진을 걷어내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숨겨져 있는 또 CF 커넥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열어주고 브라켓을 제거하다 보면은 완전히 이 팁틱 엔진을 바깥으로 벗겨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벗겨내고 보면은 요 위쪽에 쇠 있지 않습니까? 요 쇠가 이 빨간색으로 마킹된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나사를 해결해주고 쇠를 그냥 손으로 올리면 브라켓이 해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다 걷어내고 보면은 또 아래쪽에 숨겨져 있는 지프 커넥터들이 있고 요것들을 분리하다 보면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또 반대쪽에도 이런 나사들을 풀고 쇠로 만들어진 브라켓을 없애다 보면은 어,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디바이스 안에 깔려 있는 걷어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따로 가져온 사진이 우측 하단에 지금 애플 마크가 있는 애플 실리콘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AP라든지 정확히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좀 어, 뭐 중앙 컨트롤러 MCU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최종 분해된 모습이지만 이 끝단에 센서 어레이들이 있는 센서 모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 아이픽스 사이트 상에서는 센서들을 건들면은 다시 수리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센서는 추가적으로 분해하지 않았고 이 상태로 최종 분해가 마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갤럭시 워치에 대한 티어 다운인데요. 되게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애플워치는 처음에 나사를 4개 정도 풀었지만, 아까 앞에는 제가 생략을 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3개의 삼각 나사를 분해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열을 가하고 똑같이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이 사란증과 같이 열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뭐 디프 커넥터라기보다는 프레스 커넥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렛대 원리로 디프 커넥터들은 이렇게 딸깍 이 스위치를 열어가지고 쭉 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압축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그냥 지렛대 형태로 올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분리하면은 바로 쉽게 센서 쪽을 담당하고 있는 플레이트가 바로 분리가 돼서 우측 사진과 같이 한쪽 면만 남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뭐 동일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브라켓과 나사들을 모두 풀어주게 되면요. 메인보드가 쉽게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스펙 같은 경우는 2GB 램을 쓰고 있고 32GB 용량의 ARM 코어텍스 기반의 엑시노스 W1000이라는 모델인 것 같고요. 이런 메인보드를 활용했고 그 이후에 반대쪽으로 다시 가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배터리 부근의 보드 사진이
나사가 두 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배터리가 손상되지 않게 그 밑에 강력한 트레이가 있다고 해요. 플라스틱인지 스테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트레이를 통째로 들어올리면 조금 더 편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2.25와트 암페어. 그래서 요게 정확히 몇 시간 동안 구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어, 뭐 아까 스페시피케이션 비교했을 때는 갤럭시 워치가 아무래도 배터리 성능 측면에서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뭐 거의 2배 정도 배터리 아마 사용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스피커 어셈블리 고정을 하고 있는 브래킷 이 빨간색 전체를 나사를 풀고 브래킷을 핀셋으로 쫙 들어주면 풀리 없어지게 되고요. 그 요게 이제 브라켓이 날아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요 부분도 이제 뾰족한 걸로 지렛대 원리로 이 브라켓을 들어주게 되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캡팅 모터가 있는데 요걸 끈끈하게 접착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렛대 원리로 강력하게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들을 없어 분해하고 보면은 이제 남은 것은 스크린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애플워치에 비해서 뭐 분해하기 조금 더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이제 스크린 쪽을 들어야 되는데 겉에 테두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베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내부에 있는 베젤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보호하기 위한 기계적인 베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능은 없고 요것들을 그냥 지렛대로 들어 올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동그란 화면만 남는 걸 볼 수가 있고 동그란 화면은 패널에 열을 가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뾰족한 걸 넣어서 들어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AMD 실험에서 봤던 뭐 백플레인, 프론트 플레인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태그 형태의 패널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티어 다운은 여기까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스마트워치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헬스케어, 바이오 기능 중에 산소 포화도랑 이제 심박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동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호들을 주고받아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데이터 시트를 조사해 봤고요. 정확히 각 워치에 어떤 IC가 사용되는지는 보안상 이유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흔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맥심의 그런 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조사한 데이터 시트 상에 있는 모듈은 맥스 3010이라는 모델이고요. 맥심 제로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광학적 방식이다 보니까 내부 구성 요소로는 레드 LED, IR LED가 있고요. 그리고 포토 다이오드, 그리고 광학 필터 및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학적 센싱이다 보니까 특히 애플워치가 거의 뭐 외부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광에 의한 어떤 광전류, 시그널을 방지하기 위해서 ambient light cancellation 주변광 차단 회로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V 전원이 사용되고 있는데, 두 개의 전원이 사용됩니다. 그중 하나는 1.8V 전원으로 디지털 및 내부 회로, 이런 로직 회조들을 구동하는 데 있어 사용되고요. 3.3V 같은 경우는 이제 IR LED라든지 레드 LED를 구동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통신 같은 경우는 I2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반도체로 수업 시간에 배워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게 옛날뿐만 아니라 요새 보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피처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심박수나 산소 포화도 측정을 지원하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5.6mm by 3.3mm by 1.5mm 조금 작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듈들이 좀 작아서 워치 같은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계속 차고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산소 포화도라든가 심박수 할 때 러닝 같은 걸 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도 항상 뭐 센싱 회로에 문제가 없냐, 안정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 모션 내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장점으로 얘기를 했고요. 물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테크닉들이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징에는 그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동작 온도 범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도에서 85도로 뭐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 온도 범위면 당연히 커버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산업 용도나 야외 환경으로도 사용 가능한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친화적인 초저전력 동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여기서 HR 모드는 심박수를 측정하는 모드인데 그때 들어가는 전력이 1mW 이하고 그다음에 셧다운 동작을 하지 않을 때 전류는 0.7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적은 전력 소모가 적은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시트를 정확히 분석하기 전에 결국은 이 IC가 어떤 식으로 산소 포화도랑 심박수를 측정하느냐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측 그림과 같이 보면은 라이트 소스가 중간에 있고 양 끝에 이제 포토 디텍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학적 방식이기 때문에 빛을 쏴서
어떤 파장이 빛을 쏠지 모르겠지만 빛을 쏴가지고 반사되는 빛의 인텐시티라던가 주파수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바이오 물리량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는 혈중에 산소가 결합되면 헤모글로빈이 있고요. 산소가 결합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HB 형태로 원자 형태로 있게 원소 형태로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파장대의 빛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드 LED랑 IR LED가 서로 파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 IR LED는 아무래도 장파장이기 때문에 880에서 940 나노, 레드 LED 같은 경우는 660 나노입니다. 그래서 특정 이 두 파장의 LED 중에 한 파장은 헤모글로빈의 이제 헤모글로빈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이제 산소가 결합되지 않은 이 각각의 원자들이 파장에 따라 어떤 건 레드랑 더 반응을 하고 어떤 거는 IR에 더 반응을 합니다. 즉 서로 다른 흑광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사된 빛의 인텐시티 비율을 통해서 아 얘는 산소가 더 많이 있는 피구나, 아 얘는 산소가 더 적은 피구나라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된 각 신호의 인텐시티 비율을 통해서 산소 포화도를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심박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한 LED만 사용을 해도 됩니다. 레드 또는 아이아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심장이 펌핑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피가 계속 지나가지 않습니까? 피가 지나가는 곳에 갑자기 많이 지나가는 곳에는 이렇게 블룩 튀어나와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뭐 빛의 반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심장이 펌핑이 빨리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빨리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사된 이 광의 인텐시티를 분석했을 때 피크 투 피크 인터벌이 얼마나 짧고 기냐에 따라서 사람의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반사 신호의 주기를 통해서 심장 박동수, BPM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스템 다이어그램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요.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LED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LED를 구동시키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동 회로를 통해서 레드 LED 또는 IR LED를 구동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이 커버 글라스를 통해서 피부에 쏘게 되고 피부에 쏘게 돼서 반사되어 있는 빛이 이 포토 다이오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토 다이오드에서 아까처럼 신호를 어떻게 읽게 되고 ADC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ADC는 18비트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Ambient Light Cancellation이 있어야 아무래도 주변 광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고요. 물론 이건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차단할 수 있는 한계 범위는 있습니다. 200 마이크로 암페어의 광전류까지만 억제를 할 수 있다고 들었고요. 그것보다 센 광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ADC의 전기적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노이즈 캔슬레이션 알고리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각 샘플을 저장하게 되는 데이터 FIFO, First in, First out이라는 메모리 모듈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이제 I2C 통신을 통해서 밖에 있는 MCU 드라이버 어떤 컨트롤러와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전기적 특징으로 스펙으로는 모든 이제 IC들이 스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급 전압 VDD는 1.8V, 아까 구동 회로를 위한 전압이고요. 그다음에 LED 서플라이 볼티지는 3.3V. 여기서 PGND라고 적혀 있는데 왜 GND가 아니냐라고 보시면 PGND 같은 경우는 LED 드라이버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라운드입니다. 즉 디지털 로직을 구동하기 위한 전압의 그라운드와 LED를 구동하기 위한 그런 드라이버의 그라운드 전압을 분리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노이즈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마 가운데에 뭐 비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노이즈 억제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전이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절대값이라기보다는 전위로 봤을 때는 모두 0V이기 때문에 이제 VLED 플러스 PGND가 3.3V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급 커런트 같은 경우는 이런 특정 커런트 조건에서 뭐 리드 펄스 위스가 이 정도 될 때 60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셧다운 같은 경우는 어떤 아무런 측정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즉, 좀 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IC 모듈이 쉬고 있을 때 공급되는 전류는 0.7 마이크로 암페어로 굉장히 저전력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다양한 물리량들이 있습니다. ADC 해상도 같은 경우는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입력으로 들어온 전압을 몇 개의 단계로 쪼갤 수 있느냐. 즉, 이거, 해상도죠. 18비트면은 A부터, 1부터 100까지를 18단계로 쪼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많을수록 해상도, 즉, 점점 아날로그 전압과 유사하게 거의 가까운 값으로 쪼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8개가 아니고 2의 18승계입니다. 죄송합니다. 2의 18승계로 쪼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카운트는 ADC에서 ADC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적으로는 2의 18승계가 원래 이거 2의 18승계가 요 6만 5천 개 곱하기 4배가 되는 숫자인데 즉
일반적으로 65,536개의 카운트가 해당 컨디션일 때 ADC 코드로 나오면 된다. 즉, 이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과학적 세팅 또는 LED에 대한 드라이버 구동 신호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드 LED뿐만 아니라 IR LED 카운트에 대한 전형적인 값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 커런트일 때는 사실 2에 18 쓴 게가 레벨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근데 30 카운트밖에 안 된다. 즉 뭐다? 다크 커런트가 굉장히 낮은, 리키지가 굉장히 낮은 성능이 좋은 ADC와 센싱 회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C 앰비언트 라이트 리젝션은 외부 광이 들어와도 2 카운트밖에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굉장히 외부광 차단을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RR 같은 경우는 해당 전압이 흔들렸을 때 결국 출력에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인데 결국 이것도 VDD 또는 LED 드라이브 아웃풋 파워가 흔들려도 어, 풀 스케일의 0.25%, 0.05%면 거의 흔들리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펙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뭐 클락 프리퀀시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ADC 인테그레이션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 레지스터를 통해서 조절하는 건데 적분이 이제 한 샘플링을 할 때 69 마이크로 동안 샘플링을 할 수도 있고 411 마이크로도 샘플링을 할 수 있다. 즉 적분 시간을 짧게 하냐 길게 하냐에 따라서 ADC 해상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냐면 동일한 포토 커런트가 들어올 때 적분을 길게 하면은 당연히 그 볼티지 레인지가 넓어지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ADC 해상도랑 거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슬로우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슬로우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레드 LED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IR LED를 측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LED 간에 켜지는 그 사이 간격 블랭크 타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후에는 LED 피크가 880, 뭐 그다음에 반치폭이 30, 뭐 볼티지 파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포토 디텍터는 600에서 900 나노에서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스펙이 나와 있고 이제 수광 면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 온도 왜냐면 이게 온도에 따라서 포토커런트는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토커런트를 온도에 따라서 보정할 수 있는 내장 온도 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만큼 정밀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Temperature ADC Acquisition Time 또는 Sensor Accuracy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동작 온도는 마이너스 40도에서 85도까지 보정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는 인풋 핀에 대한 정보인데 뭐 VIH, VIL은 이것 이상으로 들어오면 이제 로직 하이로 인지한다는 거고, VIL 같은 경우는 해당 전압 이하로 인풋 전압이 들어오면은 로직 로우로 인지한다는 뜻입니다. 뭐 히스테리시스 같은 경우는 VIH와 VIL 사이의 마진 전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후에도 다양한 I2C에 관한 신호들이 있고요.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에 대한 화살표로 나타낸 값들이고요. 결론적으로 뭐 SC 이런 I2C는 클락의 뭐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이 얼마 정도 돼야 하며 데이터가 들어가기 위한 최소 펄스 폭은 얼마큼 돼야 하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모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I2C에 대한 전반적인 스펙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으로 실제적으로 LED 같은 게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 LED 같은 경우는 볼티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LED가 볼티지가 포워드 볼티지가 증가할수록 전류가 익스포넨셜리하게 증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츄레이션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LED 드라이버 보드가 어떤 세츄레이션 되게끔 뭔가 만들어졌거나 리미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온도에 따라서 셧다운 커런트라든지 어 레드 IRD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PL 스펙트럼 그래서 뭐 반치폭이 어떠며 파장대 피크는 어디 쪽에 위치했는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 레드 LED 같은 경우 그러니까 IR LED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커런트 값이 변하지가 않는데 레드 LED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파장이 달라져요. 그럼 파장이 달라지게 되면은 아까처럼 뭐야 그 산소 포화도 측정할 때는 두 개의 파장이 서로 다른 걸 활용해서 어쨌든 반사된 광의 비율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달라지면은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내장 온도 센서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요 재밌는 것도 왼쪽 하단의 중간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주변광 차단하는 이제 패스번드 즉 밴드 통과하는 대역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Y축에 0데시벨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는 요쪽 헤르츠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차단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제 마그네티드가 커질수록 차단을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주파수대에서 이런 다양한
주변광의 차단을 할 수 있는 걸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 보상을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맵입니다. 이제 14개의 핀 중에 6개 핀은 노 커넥션이고요. 그다음 마스터의 IC 통신을 위해서 SCL, SDA 라인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VDD와 그라운드 핀이 있는데 각각을 이제 뭐 LED랑 디지털 회로 구동을 위한 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한테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 너 지금 읽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보는 걸 이제 인터럽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추가적으로 발생할 때 마스터에게 신호 전달을 하기 위한 보조 통신망으로 이렇게 인트, 액티브 로인 핀이죠. 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인트 바에 대한 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펑셔널 다이어그램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제 LED들이 이렇게 구동이 되고 ADC로 출력이 되고 데이터 레지스터라는 어떤 메모리 공간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된 샘플을 읽어오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읽어오는 방식은 I2C 통신 방식으로 SCL, SDA, 인트바 이렇게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특징이 32단 깊이의 first in, first out 메모리 내장인데 이게 뭐냐면 한 번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메모리에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굳이 마스터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안 읽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음 계속 들어가가지고 꽉 차가지고 그 메모리가 유실되기 직전에만 그 메모리를 읽어주면은 한 번에 여러 번을 읽음으로써 연속적으로 읽지 않아도 된다. 즉 다양하게 좀 동작하는 데서 제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주변광 차단 회로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최대 200 마이크로 암페어의 광신호가 제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도 감지 같은 경우는 0.0625도 간격으로 아주 촘촘하게 온도를 보정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8비트의 시그마 델타 ADC. 요 시그마 델타 ADC 같은 경우는 어, 노이즈에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여러 번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에버리지 해가지고 뭐 100개가 들어왔다 치면은 25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여러 번 에버리지해서 노이즈를 이제 랜덤 노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시그마 델타 AD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랑 반대되는 타입이 이제 사 타입이죠. 사 타입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제대로 하진 않았고요. 뭐 어쨌든 50개에서 3200개의 초당 샘플 숫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샘플을 설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특정 IC보다는 IC들이 있는 모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바이오 헬스케어 신호들이 들어왔을 때 마스터를 어떻게 통신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어떤 회로 동작보다는 이렇게 통신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시스템은 각 레지스터가 이 MCU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알림 또는 동작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레지스터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 ADDR이라고 보시면 이 16진수로 나와 있는데 0번, 1번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레지스터가 8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8비트가 각각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지 좀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interrupt status 1의 가장 높은 비트에 있는 A 풀은 이 메모리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만약에 1이면 야 얼마 안 남았어 너 이제 읽어 MCU야 라고 하는 거고 0이면 아직 뭐 안 읽어도 된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뭐 경고등 같은 겁니다. 데이터가 유실되기 전에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PPG RDY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새로운 샘플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야 읽어 지금 준비됐어. 그래서 ready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LC 오버플로우는 주변광 오버플로우가 넘쳤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광 회로가 차단할 수 있는 주변광 수질이 넘어섰을 때, 야, 이거 지금 제대로 된 센싱이 안 돼. 라고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PWRDY는 가장 중요하죠. 파워랑 관련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원을 처음 켰을 때 얘가 이제 트리거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는 브라운아웃처럼 어떻게 공급 전압이 갑자기 어떤 모종의 이유로 딸린다. 그러면은 지금 센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경고하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다. 지금부터 정상 동작이 된다 안 된다 라고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다이 템퍼러처 RDY라고 내장 온도 센서가 측정을 마쳤으니까 야, 온도 읽었어. 산소 포화도 측정할 때 써. 라고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Interrupt Enable 1, 2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 어,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요 기능들을 활성화하냐, 비활성화하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소 포화도나 심박수 측정을 할 때 굳이 이 모든 기능들을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뭐 데이터 송실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핀 중에 특정 핀만
특정 핀만 활성화할 수 있도록 enable, on-off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다양한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 이거를 MCU한테 보낼지 안 보낼지는 결국 이 인터럽트 enable 핀, 이 주소 2번과 3번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PWRDY, 즉 파워랑 관련된 신호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시스템이 복구됨을 무조건 알려야 되는 비상 신호이기 때문에 이 enable 신호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포인터입니다. 라이트 포인터, 뭐 리드 포인터 이런 건데 결국은 5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32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음 샘플을 어디다 저장할 건지 알려주는 겁니다. 뭐 1번에다 저장했으면 1번에다 썼으면 다음은 2번에 써야 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카운터죠. 왜냐면 하나를 썼으면 그 다음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카운터라는 표현을 써도 맞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버플로우 카운터라는 게 있는데요. 오버플로우 카운터는 이 32개의 특정된 샘플 공간이 있는데 계속 하나씩 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MCU가 아직 안 읽었는데 32개가 이미 찼습니다. 그럼 다음 샘플이 들어오면은 이전에 들어왔던 샘플이 first out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라진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MCU한테. 그래서 너 지금 몇 개 놓쳤고 그거 반영해 다음에 라고 하는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리드 포인터입니다. 리드 포인터는 라이트 포인터나 반대로 야, 너 지금 읽을 때가 여기야, 읽을 주소가 여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대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 통신 오류가 발생했을 때 프로세서가 이 리드 포인트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리드 포인트가 2번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3번으로 갔는데 통신 오류 때문에 내가 2번에 대해서 제대로 못 읽었어. 그럼 다시 2번을 읽으라고 주소를 옮겨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레지스터 데이터입니다. 즉 여기 FIFO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드 LED랑 IR LED에서 광 시그널에 의한 포토다이오드가 그걸 해가지고 ADC로 어떤 출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18비트로 출력된 데이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촘촘히 쌓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얘는 left justified입니다. 왼쪽부터 채운다는 거죠. 그 말은 뭐다? 18비트든 17비트든 몇 비트든 MSB가 ADC 출력 전압 중 MSB가 가장 왼쪽부터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SB가 해상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레드 LED가 3바이트, IR LED의 시그널이 3바이트. 그래서 원 샘플당 6바이트로 구성이 되었고요. 32개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first in, first out의 총 메모리 용량은 192바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을 때 앞에 보여드린 이 0x07, 즉 7번 주소는 항상 유지가 되고 그 안에서 리드 포인트가 가리키는 상세 주소에 따라서 데이터를 읽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ILED라고 치면은 3바이트 채널에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비트 어사인먼트가 되는지. 왜냐하면 3바이트면 24비트인데 우리는 18비트만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렇게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음,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연산량이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샘플링 에버리지가 뭐 4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4가 되면은 100개 중에 100개 샘플 4개 중 4개의 샘플을 하나로 줄여라. 평균을 내라. 즉 4분의 1로 개수를 줄이는 거고요. 100개가 되면은 뭐 100분의 1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연산량을 줄여주는 이 샘플링 에버리지 파라미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롤오버 이네이블은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가 가득 찼을 때 이후의 동작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1이 되면은 처음부터 값을 덮어써라. 0이 되면은 야 지금 동작하지 말고 업데이트 중단해. 라는 이렇게 뭔가 비상 상황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FIFO-A full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메모리가 남은 공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A full 신호를 뭐 경고등 같은 역할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게 그 기준입니다. 즉 뭐냐면 요 값이 만약에 15개 남았다. 그러면 32개 중에 15개 샘플에 남은 공간이 있을 때 아까 말한 경고등을 켜는 겁니다. 즉 경고등은 여기 저장된 4비트의 값을 보고 그 개수에 맞춰서 언제 경고등을 울지 결정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그 이후에는 이제 셧다운, 리셋, 모드 같은 게 있는데요. 셧다운은 말 그대로 지금은 동작을 꺼라. 지금은 측정 필요 없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고, 리셋 같은 경우는 야, 지금 모든 거 초기화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박수 측정 모드일 수도 있고 산소 포화도 측정 모드일 수도 있고 멀티 LED 모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박수 같은 경우는 레드랑 IR 둘 다 사용한데 주로 레드 LED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는 두 파장대가 다른 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두 LED 모두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멀티 LED 모드 같은 경우는 뭐 그린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서 섞어도 됩니다. 즉 LED 종류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슬롯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슬롯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1번, 3번을 쓸지 1번, 4번을 쓸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게 멀티 LED 모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ADC가 감지할 수 있는 이 전류의 풀 스케일을 결정하는 ADC 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초당 샘플 횟수를 제어하는 이런 파라미터도 있고요. 그리고 LED의 펄스폭, 즉 인테그레이션 타임을 결정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ED 펄스 위스가 넓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테그레이션 타임이 넓어졌으니까 샘플링 횟수에는 제한이 있지만 대신에 적분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나눌 수 있는 ADC 분해능이 증가한다. 즉 반비례 관계다. ADC 분해능이랑 가능한 샘플링 수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LED 이제 펄스 앰플리튜드 똑같은 펄스 위스라고 해도 이제 LED를 그만큼 몇 암페어로 흘려줄 거냐라고 이제 앰플리튜드를 결정해주는 핀도 있고요. 슬롯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슬롯 1, 2, 3, 4 중에 선택적으로 우리가 어, LED를 켜는 거죠. 뭐 1번, 3번에 켤 수도 있고 1번, 4번에 켤 수도 있고 2번, 3번에 켤 수도 있고. 근데 멀티 LED 모드가 아니면 1번 슬롯과 2번 슬롯만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슬롯을 나눠서 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기능도 있다.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롯이 정확히 어디냐라고 하면은 레드 LED가 켜지고 꺼졌을 때 그리고 IR이 켜졌을 때 다음 LED가 켜지기 전까지 이 공간은 슬롯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온도 센서 같은 경우도 정보를 받아오는데 8비트로 이제 온도 정수에 대한 정수를 받게 되고요. 즉 0부터 128도까지에 대한 정수 데이터를 받고 마이너스 40부터 80, 플러스 85도까지니까 128개로 정수를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4비트로 소수점, 정밀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소수점까지 받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입니다. 실제적으로 SPO2, 즉 산소 포화도 모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통신이 될까라고 보시면 6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템퍼러처 샘플을 산소 포화도 측정하기 전에 이제 온도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타이밍에 온도 측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템프 이네이블 신호를 활성화하게 되고 산소 포화도 이제 맞는 모드도 활성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온도 측정이 완료가 되고 인터럽트를 생성하게 되는 게 2번 구간이고요. 지금 로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액티브 로우. 그래서 MCU가 이때 온도 데이터를 읽게 되고 내부 온도도 준비가 되었다는 활성화를 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MCU가 온도의 데이터를 읽게 되고 인터럽트를 초기화시킵니다. 즉 인터럽트들은 그 데이터가 읽혀져야만 초기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구간은 이제 메모리가 가득 찼다. 그럼 이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고등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를 생성하게 되고 그 P4의 데이터를 이제 다시 MCU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샘플이 저장되고 읽고 저장되고 읽고 산소 포화도가 얼마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맥박 측정인데 심박수 같은 경우는 좀 더 간단하죠. 왜냐면은 온도를 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레드 LED랑 IRLED 중에 둘 중 하나만 써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간소화됐고요. 뭐 앞선 6가지 단계 중에 2가지 단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휘포가 거의 가득 차기 직전에 인터럽트를 생성해서 MCU에게 알리고 MCU가 그 데이터를 읽으면 다시 초기화되고 그거에 맞춰서 리드 포인터가 증가하고 단순한 구조로 I2C 통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뭐 파워 시커싱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전압 VDD에서 VDD 항상 먼저 켜야 되고 그 다음에 LED 전압을 켜야 된다라고 순서는 나와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회로 이론 같은 뭐 이유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인터럽트 핀은 뭐 전원 여부에 관계없고 대신에 전원을 제거할 때는 뭐 서플라이 전압을 먼저 끄든 LED 전압을 먼저 끄든 상관이 없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예시고요. 슬레이브 아이디를 먼저 호출하고 에크를 하고 레지스터 핀을 부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넣고 이런 식으로 통신의 흐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머리 같은 경우는 따로 장표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스마트워치, 대표적인 갤럭시 워치랑 애플워치를 좀 비교 분석하고
그거를 티어다운 했을 때는 어떤 제품들,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워치에서 가장 중요한 헬스케어 기능을 하는 산소 포화도나 심박수 측정을 할 수 있는 어떤 IC 모듈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또 그것을 이제 이루고 있는 통신 I2C 방식과 레지스터 핀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드립니다.